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모펀드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834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이 2367조인데요. 여기에서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으로 각종 상장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이 두 가지 법규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는 공적자금으로서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그러한 자본시장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 공적자금이라는 것을 좀 망각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은 단순 투자만 해야 됩니다. 경영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고 오직 집합투자기구로서의 제한 조항만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투자기구에 관련해서는 10% 이상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이 주요한 회사들의 10%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172개사에 대해서 2대 주주로서 그러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 이제 초대 정책실장이 장하성 씨였는데요. 장하성 씨는 더 넓은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편 관련한 이슈를 내세웠는데요. 이제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은 10%의 그러한 지분 행사밖에 못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펀드와 연계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서 그것이 바로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한 33조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2021년 3월 24일에 이러한 사모펀드에 대한 10% 룰을 해제해 버렸습니다. 이 10% 룰이 있어서 그동안 사모펀드로는 대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제해 버리니까 이제는 이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상장 대기업, 상장사 대기업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이번에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데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데 큰 사건이 사실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사모펀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슈는 결국 소액주주 운동의 일환으로 이러한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주 논쟁이 있습니다. 그 장하성 씨가 초대 정책실장이었는데요. 2014년도에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소액주주 운동을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이 현 정권의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4대 기업 최대 주주들은 20에서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소액주주가 70에서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0에서 30%의 지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작은 지분으로 황제 경영을 하고 있다. 소액 주주들이 기업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소액 주주들이 기업의 주인이 되게끔 실현하는 것이 더 넓은 경제 민주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재벌의 꼼수를 지적하는데요. 재벌들이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재벌의 꼼수다. 그래서 이제 국가나 어떤 이런 기관이 개입을 해서 여기에 유상증자를 시켜서 대주주를 소액주주화하는 것이 이제 그 더 넓은 경제 민주화의 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부가 이것을 한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고요. 투표로 이 일을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투표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의 정책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그 이슈로 나왔고 또 이 이슈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힘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연금 등의 공적 자금이 아닌 순수 소액주주가 이 운동을 한다면은 순수한 민주화 운동으로 간주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소액주주의 관심은 이익 극대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기업을 운영한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소액주주들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액주주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소액주주도 원하는 사항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액주주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앞장을 서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집합투자기구의 개별 종목 투자 한도가 10%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회 전략으로서 이제 다른 공제기금이 또 주식을 구매해서 여기에 합류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연금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있고, 그리고 해외 펀드가 또 여기에 깊이 좀 연루가 된 것으로 사람들은 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요, 먼저 국민연금과 사모펀드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사 시가총액이 2367조이고요. 국민연금이 834조 해서 상장사 시가총액의 35%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연금의 한 17에서 20% 정도 사이로 되어지는데요. 작년 말 현재로 약 167조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각각 4대 기업들에 대해서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모펀드의 이 비중은 연금의 약 4% 정도 되는데요. 33.4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31조 정도가 PEF 펀드입니다. 그리고 2조 정도는 헤지 펀드로 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총 PEF 펀드의 규모가 97조입니다. 여기에서 연금이 한 33.4조 정도 차지하니까 한 35% 정도가 이제 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펀드 비중입니다. 펀드 개수는 2019년도 말 현재로 326개였는데요. 이제 또 2020년도에 더 이제 펀드가 늘었을 테니까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4대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 726조 되고요. 또 대주주 지분이 한 168조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 보유분이 한 71조 정도 됩니다. 이 삼성전자 대주주 지분이 한 102조 정도 됩니다. 연금은 한 48조 됩니다. 나머지 이 4개 회사 다 합해도 삼성전자의 한 6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삼성전자의 규모가 사실은 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도 사뭇 차이가 납니다. 다른 대기업들은 사실은 이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삼성전자가 이제 유일하게 여기에 이제 맞서서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곳에서는 자꾸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좀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은 집합투자기구로서 이제 공적 자금이면서 집합투자기구인데 양법규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금융투자자의 법규만 이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81조에 보면은 10%의 이하를 취득하게 되어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이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위한 의결권 지분 확보 방안이 타 기금과의 연대나 사모펀드와의 연대가 있습니다. 교원공제기금에서 2020년 10월 5일자로 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한편에서는 의심으로 좀 바라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가 33.5조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올 3월 24일에 사모펀드 10%를 해지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 사모펀드가 대기업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다는 것입니다. 심층적으로 하나를 더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중국 펀드의 국내 유니콘 기업 투자 가능성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 중에서 4대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실질적인 그러한 그 역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버텨주는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483조입니다. 이재용 씨가 102조 정도, 국민연금이 48조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타 공제 기금에서 여기에 합류하게 되고 사모펀드들이 이제 합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또 소액주주가 오히려 경영자 편으로 많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데에서는 소액주주들을 좀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례들을 보면은 이러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항상 소액주주들은 국민연금의 반대편에 서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액주주를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데 여기에 중국 펀드가 이미 좀 개입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대거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블랙락 펀드가 삼성전자 지분 5%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도 중국 자금은 이미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외하고라도 중국에 있는 자금들이 이미 많이 확보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사실은 저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큽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보면 안 됩니다. 중국 공산당하고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중국 시진핑은 그동안 덩샤오평의 유언과 같은 이 도광양회를 버리고 이 대국 굴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한번 들면은요, 이 시진핑 태사당 계열에서 장점인 계열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장점인 계열에 있는 이 비자금을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100명의 금액을 폭로를 했는데 이게 한 1332조가량 됐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13조씩이죠. 개인 공산당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부 펀드나 이 국유 기업들의 자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고요. 중국에서 1대1로를 추진했습니다. 약 100여 개 국가를 여기에 좀 가입을 시켰는데 이것은 위안화 기축통화를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기축통화가 성립되면은 이제 마음껏 그 위안화를 찍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산당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시도할 정도의 그러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대외적으로 이 중국을 견제해도 2차 산업은 건재하다고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값싼 농민공 인건비가 있는데요. 중국 인구의 40%가 월 17만 원 이하입니다. 리커창이 작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이러한 이 자신들의 이 건재를 사실은 자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이 이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가 지금 핵심인데요. 이것은 반도체 기술은 자체적인 기술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다른 장비사들의 도움과 함께 이게 성장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4차 산업시대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고급 단계의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대화의 이 물결을 타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답은 삼성 반도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에 대한 M&A밖에 다른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에는 그와 같은 자금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것들은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과의 충돌에 대한 명분이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이 경제 전쟁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동향을 안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여기에 가입하고 다른 기금들도 가입을 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걸 좌우하는 것은 중국 펀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국민연금이 어떠한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일환으로서 한 것으로 보이지 여기에 중국 펀드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미국이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5월 31일에 구미에 있는 매그나칩 반도체가 이제 중국 회사로 중국 자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에 대해서 지분을 매각한 주체가 이제 미국 캐피탈사여서 미국 CFIUS 미국 외국인 투자위원회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심사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삼성 반도체를 오히려 지켜주는 세력이 미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친중 행동주의 펀드가 일어나서 이 삼성을 국유화했을 때에는 이 다른 나라에서도 별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사모펀드는 이제 2021년 6월 말 현재로는 477조이고요. 국내 사모펀드는 287조인데 이 중에 100조가 2020년 말에는 97조였는데 2021년 6월에는 이제 100조가 PEF 펀드입니다. 이게 경영 참여형 펀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외 사모펀드가 190조 정도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공모펀드가 있고요. 국내 공모펀드, 해외 공모펀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펀드는 790조이고요. 사모펀드는 477조이고 이제 국내 사모펀드는 287조이고 이 중에 경영 참여형이 100조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큰 그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펀드에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가 있는데요. 이 사모펀드는 사인 간의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의 감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기업에 대해서 100%까지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10% 룰이 해제가 되어서 이제는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마음껏 투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운용 제한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공시가 되어야 됩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공시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사모펀드가 합자회사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걸 비껴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주식회사의 경우에 120억 이상이면 전부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유한회사로 확장되어서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모펀드는 합자회사인데요. 이제 합자회사도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100조나 되는 이 펀드가 아무런 운용의 제한 없이 또 공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 자금의 특성은 M&A 자금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방치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중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제 사모펀드는 헤지펀드가 있고 PEF 펀드가 있습니다. 헤지펀드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고요. PEF 펀드는 이제 경영에 참여하는 펀드인데 여기에서도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벤처 캐피털과 구조조정 펀드가 있고요. 이걸 프로젝트 펀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벤처기업이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해서 일으킨 다음에 코스닥에 상장한 후에 이 대금을 회수하는 아주 전형적인 이 산업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이제 그 캐피탈입니다. 자금입니다. 주로 벤처 캐피탈 협회에서 이러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도 이쪽으로 약 23% 정도
벤처 캐피탈이나 구조조정 펀드로 투입을 하고 있고요. 또한 77% 정도를 M&A 펀드 쪽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M&A 펀드는 PEF 협의회에서 한 50개사 정도 되는데요. 주로 이러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국민연금 사모펀드가 약 24조가량이 있는데 일반 PEF 펀드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 총 PEF 펀드의 77% 정도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23%가 벤처 캐피탈이나 구조조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국민연금법 102조 2항 7조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사모펀드는 일반 M&A 펀드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감하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사를 안 해봐서 이 내용은 확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일반 펀드로 이 금액이 이렇게 가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형 펀드로 31.5조 가량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연금법 102조 2항 7조에 의하면 프로젝트 펀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라인드 펀드로는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라고 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법규에 대한 심층적인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저의 이 강의는 경영 참여형 펀드 31.5조 중에서 한 77% 정도 차지하는 24조 정도가 일반 PEF 펀드로 들어간 것으로 좀 전제하고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조 바랍니다. 이 PEF 펀드의 운용 구조는요, 이제 기관 투자가 국민연금이나 공제기금이나 산업은행 이러한 데들을 기관 투자가라고 하는데요, 유한책임 사원이라고 합니다. 펀드를 투자를 하는 곳이죠. LP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LP로 국민연금, 공제기금, 산업은행 이러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GP는 무한책임 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업무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요 GP로는 벤처 캐피탈과 PE사를 말합니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이 표에 있는 내용을 큰 그림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모펀드가 217조, 사모펀드가 263조, 이게 국내 펀드가 한 48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온 펀드가 238조 정도 해서 718조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모펀드는 헤지펀드하고 경영참여형 펀드로 나뉘는데, 경영참여형 펀드가 한 97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헤지펀드는 166조 정도 되고요. 경영참여형 펀드가 한 3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경영참여형 펀드는 프로젝트 펀드와 일반 펀드로 나뉘는데, 프로젝트 펀드는 벤처 캐피탈이 있고 또 구조조정 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펀드는 좀 지극히 정상적인 펀드로 우리가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그 일반 펀드입니다. 이 M&A 관련된 펀드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모펀드는 이제 85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LP는 연금이나 산업은행이나 공제기금이 이제 주요 LP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이 가장 큰 그 LP인데요. 사모펀드의 33.4조 정도이니까요. 총 우리나라의 PEF 펀드의 한 34% 정도를 국민연금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개수는 2019년 현재로 326개 정도 됩니다. 자, 사모펀드는 또 헤지펀드하고 경영참여형 펀드로 나뉘는데, 국민연금에서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는 6% 정도 되고요. 한 2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영참여형 펀드는 프로젝트 펀드로 23%, 한 7조 정도 투자가 되어 있고요. 일반 PEF 펀드로 77%, 24조 정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평가를 내려보면은요, 여기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PEF 사모펀드의 97조 원에 대한 관리 기관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공시를 아예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외관법 위배 여부를 필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LP들 대부분이 이 공적기관입니다. 이제 사모펀드는 사인 간의 계약으로 간주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감면시켜 줬는데 사실은 모두가 다 주요 LP들은 공적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적 그러한 계약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인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합자 회사도 이러한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다 받고 있는데 합자 회사가 여기에서 빠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PEF 사모펀드가 97조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여기저기 자료를 끌어모아서 추적을 좀 해보았을 때 이러한 결론이 좀 나옵니다. PEF 협의회가 있습니다. PEF 협의회가 50개의 회원사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58조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 1위에서 20위까지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그 운용 자금이 26.7조 원입니다. 그럼 이 둘을 합치면은 한 84.7조 원 정도 됩니다. 말하자면 여기 PEF 사모펀드 97조 원에 대한 대부분의 자금을 이렇게 PEF 협의회 회원사들과 50개 회원사들과 벤처 캐피탈 20개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좀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게 합니다. 자, PEF 사모펀드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올해 7월 달에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PEF 펀드 수가 855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내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말 현재 326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플러스 알파 해서 국민연금에서 한 326개 정도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약정액은 97조이고요. 이행액은 70조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또 투자한 것은 31조 정도 됐고요. 또 헤지펀드로 2조 정도 됐습니다. 연도별로 PEF가 신설된 현황을 또 좀 발표를 했는데요. 대형 펀드인 경우에 3천억 원 이상이 갑니다. 그래서 이 5개년도 동안에 53개 정도의 펀드가 조성이 됐는데요. 금액적으로 보면은 15.9조, 1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천억 이상 되는 그러한 이 펀드가 한 53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GP입니다. 이 GP의 구성 현황을 좀 보게 되면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 전업 그 PEF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금융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주로 관리하는 창투계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이제 PEF에 전업하는 그러한 회사들이 245개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이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PEF 협의회 회원사가 50개 정도 됩니다. 이들이 58조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업 PEF가 245개사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중에서 이 50개사가 이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투계 회사에서도 20대 벤처 캐피탈이 26.7조 정도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협의회에 있는 50개 그리고 벤처 캐피탈 20개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지 않나라는 추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PEF 협의회 50개사 그리고 20대 벤처 캐피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PEF 펀드의 그런 운용사 현황입니다.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PEF 협의회 회원사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PEF 협의회는요, 이제 시작을 할 때 그냥 사적인 친목 모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회장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없습니다. 이제 뭐 기구는 있는데 홈페이지도 없고 공개가 안 됩니다. 회원사들이 누구인지 그런 것도 공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찾아본 그러한 뉴스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PF 협의회 이제 의장은요, IMMPE가 의장사입니다. 그리고 50곳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고요. 운용 자금 규모는 약 58조 정도 됩니다. 이게 2019년 11월 현재 그렇습니다. 약 58조가 된다면은요, 한 회원사당 1조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조씩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EF 전체가 아까 97조였는데 여기에서 한 60% 정도를 이 50개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BK 파트너스가 여기에서 이제 1위 기업인 것 같은 1위 기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28.7조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이제 최근 뉴스입니다. 2019년 11월 달에 58조였는데 이것이 지금은 더 이제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MBK 파트너스에서 28.7조 그리고 작년에 8조 정도 블라인드 펀드를 유치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행 컴퍼니에서 3조 8천억 원, 그리고 IMMPE가 2조 원, 그리고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1조 2,100억 원, 그리고 보고 VIG 파트너스 보고 펀드죠. 여기가 9,500억 원,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PF 펀드로 연금에서 24조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24조 정도가 이러한 회원사들에게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펀드 하나당 1,500억씩 투자했다고 추정을 했을 때 약 160개의 펀드가 이곳에 이제 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계략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명단과 투자 내역과 감사 보고서 이런 것들이 좀 공시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은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적 자금이 이렇게 24조 원 정도가 이곳에 이렇게 투자가 되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공개되어지지 않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여집니다. 이 회원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교직원 공제회에서 이제 투자한 그런 내역들을 좀 볼 것 같으면요. 국민연금에서는 2019년까지 라지캡, 미드캡, 그로스캡 이런 곳에 이제 투자를 했고요. 2020년 3월 달에 그랜우드 PE, 맥쿼리 자산운용,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IMM 인베스트먼트, JKL 파트너스 총 8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은 4곳을 선정해서 1,500억 원 투자했습니다. 또 2021년도에는 K스톤 파트너스, ENF 프라이빗 에쿼티, 또 이음 프라이빗 에쿼티, 크레센트 에쿼티 파트너스 4개사에 이렇게 이제 6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K스톤과 크레센토가 각각 2천억 원의 운용자금 출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공제회도 이제 이곳에 적극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요. 2019년도에 5곳의 운용사에 총 8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 부분에 900억 원 출자했고요. 그리고 IMMP에, 그리고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에, 그리고 보고 파트너스, 스틱 인베스트먼트, 유니슨 캐피탈 이러한 곳에 투자했습니다. 2021년 7월 달에 4천억 원을 했는데요. ENF, 이음, K스톤, 크레센트 에쿼티, 프리미어 투자를 했고요. 750억 원은 세븐브릿지, 웰투시 인베스트먼트, JNP 이곳에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 2021년 3월 24일자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서 이 10% 룰이 해체가 됐는데요. 이제 여기에 최대 수혜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회원사들입니다. 이 회원사들이 그 문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본시장연구원장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건의를 하는 형국이 되었고, 이것을 받아서 이제는 국회에서는 자본시장법을 이제는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 PF 협의회 회원사들, 이제 이들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그런 회원사들이 됐고요. 또 이 안에 과연 행동주의 펀드가 있느냐, 이것도 우리는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단순 산술 평균으로 해봤을 때
연금이 24조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500억씩 한 개의 펀드를 구성한다 가정을 했을 때 160개의 펀드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펀드마다 이사 또는 감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연금과 이 운용사들과의 이 관계는 마치 이러한 기업과 하청사와의 관계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이러한 이 권력은 절대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개의 그 회원사당 예를 들어서 서너 개 정도의 펀드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 펀드마다 연금에서 파견된 그러한 이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오히려 연금에 있는 이러한 파견된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모든 이 회의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연금이 이런 모든 회원사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금과 운용사들의 이 관계는 먹이 사슬과 같은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에서 거의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추정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그러한 추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0곳 회원사는 이곳에 있는 58조 그리고 여기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연금 그리고 연금에서 파견된 이사들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놓고 봤을 때 이 운용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금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스렸을 경우에 다음에는 이 펀드가 이곳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58조라는 이러한 운영 자금은 항상 이것이 투자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휴 상태로도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예금 형태로 자리 잡거나 아니면 다른 주식에 투자가 되어질 텐데 이러한 모든 투자되어져 있는 그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50개 회원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도 이러한 그 운용사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PEF 관련한 그러한 10% 룰이 이제 해체가 됨을 통해서 이 자금들에 대한 모든 제한이 이제 풀렸다는 것입니다.